언어 논리의 독해 문제가 독해력 테스트다. 그래서 내가 지문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언어 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피셋 이제 입문하게 된 네. 초봉이라고 합니다. 입문. 피셋 처음 시작하면 너무 어렵죠. 그리고 문제 스타일이 기존에 보던 문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 방향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어떤 거 혹시 어려우세요? 독해 파트에서 일치부합형 문제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어려워하시는 분들 꽤 돼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문화된 글을 읽어내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문을 효율적으로 읽을 것인지,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어떻게 잘 해결할 건지,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독해 파트 문제이기 때문에 일치부합형이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러면 초봉이님 같이 처음에 이제 피셋 접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독해 파트 문제들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문제의 발문이 여러 가지 있는 건 혹시 아실까요? 사실 올해 기출에서 보면 일치부합 문제 딱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나오는 게 알 수 있는 없는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추론이라는 또 문제가 있어요. 알 수 있는 없는하고 부합하고 약간 비슷해요. 오늘은 제가 알 수 있는 없는과 부합 쪽, 그러니까 독해 가장 전반적인 전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문제 풀 때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셨던 거예요? 하나하나 대조해서 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또 그 전에 걸 잊고 맞아요. 뭐 예, 이런 전체 게. 맥락을 잃어버리고, 그죠? 독해 문제는 지문의 정보들을 잘 처리하는 게 필요한데 독해 문제를 어렵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언어 논리의 독해 문제가 이게 독해력 테스트다. 그래서 내가 지문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독해를 하는 건 맞는데 독해를 하는 게 내가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지문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지문 자체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거의 근거를 명확하게 막 다 찾아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부담스러운 문제가 되는데 우리 시험은 요 독해력 테스트 하는 시험 아니라 전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독해 전략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내용 이해보다는 어느 쪽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냐면 지문의 구조, 표현. 지문의 구조나 표현 쪽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고정된 출제 유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일단은 구조인데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언어 논리를 공부할 때는 출제원들이 시험을 어떻게 출제하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출제원들이 어떤 구조를 좋아하냐면 대비되는 구조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A와 B의 개념이 대비가 된다거나 A와 B의 견해가 대비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를 상당히 좋아해서 내용은 계속 바뀌지만 이 구조에 좀 익숙해지면 지문을 읽는 방식이나 전략은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단락에 A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가요. 두 번째 단락에 B라는 설명이 들어가요. 세 번째 단락에는 A와 B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A 쪽에 해당되는 키워드들, 중요한 내용들을 밑줄 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로 계열을 맞춰주고 B 쪽에 해당되는 것들을 세모로 좀 계열을 맞춰주고 세 번째 단락에 섞여 있더라도 A 쪽은 동그라미로 B 쪽은 세모로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지문 끝까지 읽었을 때 A가 내용이 뭐고 B가 내용이 뭔지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문에 A 쪽, B 쪽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키워드를 가지고 그대로 선지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피셋의 언어 논리라는 시험 자체가 이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지문의 구조를 잘 잡아주는 편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구조의 패턴을 좀 보실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연습하면 훨씬 더 유리한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표현 말씀드리는데
표현은 결국 뭐냐면 우리 아까 제가 목표가 정답 고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문을 읽다가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문장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선지화되는 정보에 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A와 B 대비되는 부분을 키워드로 잡을 때도 중요한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그 키워드를 선별하는 기준도 얘가 될 수 있거든요. 선지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거 말고 구조와 표현 쪽에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어려운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정답은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될까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문제에 직접 적용을 잘 할 수 있을지는 그렇죠. 잘... 그래서 제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식을 한번 적용해서 풀어볼게요. 발문이 아까 제가 독해 문제의 대표적인 발문 중에 하나가 알 수 있는 없는 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알 수 없는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이거 딱 하나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는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선지를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선지? 선지. 왜? 지문이 기니까. 그러니까 선지를 어느 정도 훑는지는 여러분 맘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주어 부분 한번 쭉 서술어 부분 한번 쭉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주는 정도로 보는데 선지를 다 먼저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선택지에서 내가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봐야 될지 단서를 좀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선택지를 좀 보시면 이거 반복되고 있는 거 좀 보이실 거거든요. 그리고 인두법 얘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보다, 더 비교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인두, 여기는 또 숙묘법이 한묘법보다 요거 사이에 또 비교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도 인두법 보이죠? 그 다음 책 이름인데 우두신설이라는 또 책이 보여요. 그래서 책 이름도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을 주어 부분 정도만 훑어봤을 때도 뭐가 딱 와야 되냐면 단어 두 개가 계속 대비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문을 인두, 우두 나눠서 조금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좀 보시면 의학적 원리만을 놓고 볼 때 인두법과 우두법은 따옴표 처리해서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는 단어들은 출제원이 중요하게 보는 단어예요. 밀양의 딱지나 고름을 취해서 앓지 않은 앓은 개체에서 앓지 않은 개체에게 접종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그 표현 같은 게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이라는 표현은 하지만과 마찬가지로 역접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이 한번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요 뒤에서 중요 정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두법 저작인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인두법 먼저 나오니까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정약용 쪽이죠.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종도요지 책 이름도 매칭이 되잖아요.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우두법 세모로 갈게요. 그 다음에 지석영 우두신설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동그라미 세모로 일단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문장 뒤쪽에서 접종 대상자의 선정, 사후 관리, 접종 방식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라고 하니까 요 세 가지 기준으로 동그라미와 세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두 번째 단락 가면 처음으로 나오는 게 예측했던 대로 접종 대상자의 선정 과정. 에서 이제 차이가 나오는데 인두법이 훨씬 까다롭다. 우리 아까 인두법 쪽 동그라미로 표시했잖아요. 여기다가 밑줄 치지 마시고 까다롭다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죠. 그럼 인두법 쪽의 키워드로 얘가 잡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접종 대상자는 반드시 생후 12개월이 지난 건강한 아이여야 했다. 그러면 반드시 되게 강한 표현이죠. 생후 12개월이 지난 건강한 아이여야 했고 중병을 앓고 얼마 되지 않은 아이, 몸이 허약한 아이, 위급한 증세가 있는 아이 이런 애들은 다 제외되었고 이렇게 접종 대상자의 몸 상태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까닭은 비록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게서 취한 두의 독이 강력했기 때문이다 하고 한편 하고 나오면 이 한편이라는 또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병렬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소재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쪽에서 동그라미 쪽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한편 뒤쪽에서는 그러면 세모 쪽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우두신설 얘기 나오죠? 세모였잖아요. 생후 70에서 100일 정도의 아이를 접종 대상자. 아까 차이 나죠? 12개월이랑 이거랑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접종 대상자로 하며 아이의 몸 상태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 이것도 필요 없어.
꼭 건강한 아이일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는 우두의 동력이 인두보다 약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두 쪽이 약하다라는 거를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우두법은 접종 시기를 크게 앞당김으로써, 왜냐하면 생후 70일에서 100일 정도만 되면 됐으니까 두창 감염에 따른 위험을 줄였고 아이의 몸 상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 정도 보시면 요 단락에서 지금 첫 번째 기준, 그러니까 접종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세모의 키워드가 잡힙니다. 그 다음 단락 가면 우리 두 번째로 체크했던 게 사후관리 쪽이었잖아요. 요게 또 사후관리 또한 달랐다. 두 번째 기준. 정약용은 동그라미 쪽이죠. 접종 후에 나타나는 각종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을 상세히 기재. 지석영, 세모 쪽인데 그런 처방을 매우 간략하게 제시하거나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거나. 키워드 딱 요 두세 개로 끝낼 수 있고요. 마지막 단락 쪽에 세 번째 기준이 이제 나올 겁니다. 접종 방식의 차이. 종두요지 쪽은 동그라미 세모로 나눌 때 동그라미로 표시했던 부분이에요. 종두요지의 대표적인 접종 방식으로 두의 딱지를 말려 코 안에 불어넣는 함묘법, 그 다음에 수묘법, 요 두 가지가 동그라미 쪽 방식 키워드가 될 거고, 함묘법은 위험성이 높아서 급하게 효과를 보려고 할 때만 쓴 반면 여기서 비교가 들어가죠. 수묘법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됐다. 그러면 위험성이 높은 거 쪽을 이쪽으로 연결해 주고요. 수묘법은 일반적으로 통용됐다를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우두 접종은, 그럼 여기서 한번 또 끊어주고 우두면 세모 쪽으로 가겠죠. 의료용 칼을 사용해서 팔뚝 부에 일부러 흠집을 내서 접종했다. 종래 인두법에서 코에 점막에 불어넣거나 묻혀서 접종하는 방식은 기도를 통한 발병 위험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요 정도만 비교 대상 되는 거 이 정도 확인을 해주면 굳이 밑줄 처리 안 하고도 동그라미 세모로 키워드 이렇게 체킹이 된다. 이 문제 정답이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알 수 없는 거 고르는 거니까 틀린 선택지 고르는 거거든요. 인두법은 우리가 동그라미로 표시했었죠. 의료용 칼은 세모 쪽 키워드죠. 안 맞잖아요, 키워드가. 접종하는 방식이었다. 얘 틀려. 그럼 정답 4번. 그래서 내용 자체로 완벽하게 암기하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내가 체크해 놓은 키워드, 동그라미 세모가 제대로 맞았는가 아닌가 여부로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 아까 우리 수묘법, 함묘법 비교되고 있는 거 마지막 단락에서 나왔었는데, 수묘법 쪽이 일반적인 걸로 통용되는 방식이었고 수묘법이 함묘법보다 일반적, 요렇게 연결이 되니까 2번 선택지 같은 거는 옳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1번에서도 우두법하고 인두법 접종 시작할 수 있는 나이 판단하려면 동그라미 쪽은 12개월, 세모 쪽은 70에서 100일, 훨씬 짧은 게 어느 쪽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인두법보다 더 어리다라는 것도 옳은 내용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 매칭으로 충분히 옳지 않은 거, 옳은 거를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언어 논리에서 쉽게 독해 문제 푸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내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하고 표현 같은 거는 제가 아까 반드시 이런 거 강한 표현이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접속사 같은 거 끊어주는 거 용도로 봤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적용해 보실 수 있겠어요? 네. 확실히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 전략 사용해서 하면 시간도 훨씬 빠르게 풀 수 네. 있을 것 같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시 치르고 나서 제시할 때 점수 확 올린 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독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초시할 때는 굉장히 그냥 내용 자체를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전략이 없었던 거죠. 이런 게 독해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독해 전략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